사람들은 말한다. 있는 척이라도 해야 산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수지는 평범한 가정의 외동딸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돈이 있어야 존중받는다고 믿었고 그 믿음 하나로 자신을 꾸미기 시작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수지는 안도감을 느꼈다. 유리잔에 부딪히는 얼음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며 SNS 속 완벽한 일상을 올릴 때마다 좋아요가 쌓였다. 그녀는 그걸 인정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향수를 뿌리고 거울을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늘 공허함이 남는다. 친구들과 만날 때면 수지는 더욱 신경을 썼다. 옷을 고르는 데만 1시간씩 걸렸고 가방과 구두를 맞추느라 카드를 긁었다. 친구들이 너 요즘 잘 나가네? 라고 물으면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그럭저럭.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명세서를 보며 한숨을 쉬곤 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가난해 보이는 게 두려웠으니까. 가난하면 아무리 착해도 무시당하잖아. 그 말을 되뇌며 그녀는 자신이 가난하지 않은 척 연기를 이어갔다. 실제론 카드값이 밀려 있었고 부모님께 손을 벌린 적도 있었지만 친구들 앞에선 여유로운 척했다. 차가운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수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진짜 나일까? 시계 초침이 느리게 흘러간다. 어느 날 백화점 라운지에서였다. 수지는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테이블 위를 비췄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그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고 명함을 내밀었다. 수지는 그 명함을 받아들며 눈을 크게 떴다.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또렷했다. 그 허세의 틈으로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의 이름은 도연이었다. 수트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말투, 명함엔 대표이사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다. 그가 건넨 커피 향이 은은하고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수지는 운명이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것이다. 도연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순간엔 정확하게 말했다. 이 동네 좋아하세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자주 와요. 사실 그날이 처음이었지만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자주 오거든요. 또 뵐 수 있겠네요. 그 말에 수진의 심장이 뛰었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나며 시간을 보냈다. 도연은 수진의 명품 가방을 칭찬했고 그녀의 SNS를 보며 웃었다. 역시 센스 있으시네요. 그의 말이 달콤하게 들렸다. 수지는 그 말들이 진심인지 아니면 자신처럼 꾸민 것인지 궁금하지 않았다. 그저 그 순간이 좋았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면 도연은 늘 먼저 메뉴를 골랐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의 손가락이 메뉴판을 가리키며 수지는 그저 따라 주문했다. 와인 잔을 기울이며 그는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투자건이 좀 있어서요. 수지는 관심 있는 척 들었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뭔가 이상했다. 도연의 미소가 조금 억지스러워 보였고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다. 카페 창밖으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점점 커지며 수지는 문득 불안해졌다.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지워버렸다. 체면을 지키려면 이 남자가 필요했으니까. 그는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떴다. 목소리가 낮아지는 게 느껴졌고
표정이 굳어졌다. 수지는 테이블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다. 창밖의 비는 더 세차게 내렸고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며 뛰어다녔다. 그 모습이 왠지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때는 몰랐다. 그 미소가 내 인생의 굴레가 될 줄은. 결혼 준비는 화려하게 진행되었다. 웨딩홀은 샹들리에가 빛났고 초대장은 고급 용지의 금박으로 인쇄됐다.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부모님은 안심하셨다. 수지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다. 하얀 드레스가 빛을 받아 반짝였지만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한 느낌이었다. 드레스 피팅을 할 때 디자이너가 물었다. 신부님, 혹시 살 빼실 계획 있으세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대로 괜찮아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완벽해야 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여야 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이제 진짜 부자 될 거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엔 무거운 돌이 놓인 것 같았다. 웨딩 플래너가 건넨 부케의 향기가 너무 진해서 코끝이 아리고 숨이 막혔다. 결혼식 리허설 날 수지는 웨딩홀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붉은 카펫이 길게 깔려 있었다. 도연은 무대 위에서 포즈를 취하며 웃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무언가가 불편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걸까? 그날 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았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들어왔다. 도연은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수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 선택이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결혼식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모든 것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중이었다. 수지는 눈을 감으며 그 불안을 억지로 삼켰다. 그 빛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결혼식은 성대했고 사진 속 두 사람은 완벽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부모님은 안도하셨다. 수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샹들리에 아래 서 있을 때 자신이 드디어 성공한 여자가 된 것 같았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SNS에 올린 사진엔 행복의 시작이라는 문구를 달았고 댓글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친구들은 부럽다, 정말 예쁘다, 남편 멋지다라는 말을 남겼다. 수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만족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신혼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도연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가득했고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투자금이 좀 늦어지고 있어. 그는 짧게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렸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도연은 옆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키보드 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나자 수지는 이상한 걸 느꼈다. 도연은 말수가 줄었고 집안엔 차가운 공기만 맴돌았다. 아침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오늘 어디가? 수진이 물으면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응, 미팅.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수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청소를 했다. 명품 식기들을 닦으며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일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삶인데 불평할 자격이 없었다. 거실을 정리하고 침실을 쓸고 창문을 닦았다. 하지만 집은 여전히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점심을 혼자 먹을 때면
수지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SNS를 보며 친구들의 일상을 훑었다. 누군가는 여행을 갔고 누군가는 맛집에서 사진을 찍었다. 수진도 사진을 올렸다. 신혼집 거실을 배경으로 찍은 셀카였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댓글이 달렸다. 부럽다 언니. 수지는 웃었다. 하지만 화면을 끄는 순간 웃음이 사라졌다. 며칠 후 친구들과 만났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친구들은 물었다. 남편 사업 잘 돼? 수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응, 요즘은 투자금 정리 중이야.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워했다. 좋겠다, 너는. 남편도 잘생기고 사업도 잘 되고. 수지는 웃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그녀의 가슴은 답답했다.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수지는 남편의 노트북을 몰래 들여다봤다. 화면엔 빨간 글씨로 미납, 연체, 독촉이라는 단어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숨이 막혔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고 노트북을 닫았다. 도연이 돌아올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숨을 골랐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릿속이 복잡했다. 남편의 사업은 적자였고 카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지만 수지는 체면을 지키려 친구들 앞에선 계속 거짓을 말했다. 괜찮아. 요즘은 그냥 투자가 좀 묶였을 뿐이야. 그 말을 할 때마다 입안이 써졌다. 거짓말이 입에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카페에서 나오며 수지는 명품 가방을 꽉 쥐었다. 그 가방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고 싶었다. 어느 날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고 그의 눈빛은 흐려져 있었다. 수지는 물을 따라주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그의 손은 떨렸다.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진실을 마주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 그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수지는 주방에서 그를 바라봤다. 그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밤마다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카드 명세서를 보며 숨죽여 울었다. 이렇게는 안 돼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화장을 하고 명품 가방을 들었다. 친구들을 만날 때면 여전히 웃었다. 우리 잘 지내. 그 말이 점점 공허하게 들렸다. 카페에서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탈진한 것처럼 쓰러졌다. 식탁 위 명품 식기들이 점점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결혼 후 석 달쯤 지났을 때 도연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미안해.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왜?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투자자들이 빠졌어. 이번 프로젝트 무산됐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다. 국그릇에서 김이 올라왔지만 밥을 삼킬 수 없었다. 그날 밤 도연은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넌 나보다 사람들 눈이 더 중요하지?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커튼이 펄럭였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척했다. SNS에는 웃는 사진을 올렸고 우리 오늘도 행복해요. 라는 문구를 달았다. 친구들은 좋아요를 눌렀고 댓글을 달았다. 부럽다 언니. 수지는 그 댓글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화면을 끄면 손이 떨렸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옷장을 열면 가득한 드레스들이 있었지만 입을 옷은 없었다. 모든 게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거울 앞에 서면 그녀는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다.
이게 나야? 립스틱을 바르며 눈물이 났다. 하지만 곧 닦아냈다. 울 시간도 없었다. 휴지로 눈가를 닦고 다시 화장을 고쳤다. 결혼 후 반년이 지났을 때 수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불편하다는 사실을. 저녁마다 도연은 어두운 얼굴로 돌아왔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오늘 뭐 했어? 그냥. 저녁 먹었어? 응. 그게 전부였다. 식탁은 점점 조용해졌고 숟가락 소리만 울렸다. 어느 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도연은 옆에서 자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다. 수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대답은 없었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그때부터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남편을 볼 때마다 불안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만날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했고 웃어야 했다. 남편이 요즘 해외 출장 많아서 투자권이 좀 복잡해. 그 말들이 점점 자신을 올감했다.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쓰러졌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결혼 7개월째 수지는 백화점에 갔다. 친구와의 약속이었다. 친구는 신상 가방을 보며 물었다. 이거 어때?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데? 하지만 가격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그 돈이면 한 달 생활비였다. 친구는 그 가방을 샀다. 언니도 하나 살래?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괜찮아. 친구는 아쉬워하며 웃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수지는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풍경들이 그녀의 마음과 닮았다. 손에 든 명품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측다. 어느 날 도연이 전화를 받았다. 짧은 통화 후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뭔데? 수진이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의 손은 떨렸다.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느껴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다. 수지는 밥을 삼키기 힘들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우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도연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미안해. 그는 짧게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왜?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결혼 8개월째. 수지는 처음으로 후회했다. 나는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며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저 립스틱을 바르고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친구들을 만나야 했으니까. 카페로 가는 길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당신은 나보다 사람들 눈이 더 중요하지? 그 말이 처음엔 짜증으로 들렸지만 나중엔 절규로 들렸다. 수지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그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조차 거짓처럼 들렸다. 결혼 9개월째. 도연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다. 밤 11시, 12시. 어떤 날은 새벽 2시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수지는 거실 불을 켜놓고 기다렸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확인했다. 시계 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수지는 안도하며 동시에 두려웠다. 그날 밤 창밖에 비가 이상하게 길었다. 결혼 1년째 수진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다. 통장은 비어 있었고 카드 한도는 초과된 지 오래였다. 거실 구석엔 미납 고지서가 쌓여갔으며 벽시계는 멈춘 듯 느리게 흘렀다. 아침마다 우편함을 열 때면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또 고지서, 또 독촉장, 빨간 글씨로 쓰인 최종 경고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도연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낮에도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투자만 성사되면 다 해결돼.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는 말이었다. 수진도 도연 자신도. 집안은 점점 무거워졌다. 대화는 끊겼고 식탁은 차가워져만 갔다. 저녁을 차려도 도연은 먹지 않았다. 배 안 고파. 그는 짧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수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었다. 수지는 매일 같은 꿈을 꿨다. 무너지는 빌딩 속에서 혼자 서 있는 꿈.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하는 꿈이었다. 깨어나면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옆에서 도연은 잠들어 있었으며 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왔다. 어느 날 아침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보증 서주신 계약건 이번 달 납입이 안 되셨습니다. 수지는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다. 보증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상대방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2024년 7월에 서명하신 계약서요.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저는 그런 거 서명한 적 없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단호했다. 서류에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멍하니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을 바라봤다. 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설마 내 이름으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였다. 잠깐만 쓰려고 했어.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왜 말 안 했어?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알면 걱정할까봐.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이 더 잔인하게 들렸다. 수지는 숨이 막혔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눈물이 흘렀다. 내 명의로 5천만 원이나 빌려놓고 말도 안 했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미안해. 그 말이 전부였다. 수지는 주저앉으며 차가운 바닥을 느꼈고 손이 떨렸다.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어? 우리가 사람 구경할 얼굴이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수지는 울면서 소리쳤다. 이제 어떻게 해? 5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수지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책임? 어떻게? 도연은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새벽녘 전화벨이 울렸다. 채권 추심팀입니다. 수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다. 상대방은 냉정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납입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날 이후 전화는 계속 걸려왔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수지는 두려움에 떨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가 왔다. 빨간 글씨로 최종 통보라는 문구가 떴다.
수지는 스마트폰을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도연은 점점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말을 잃은 것처럼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다. 수지는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밥이라도 먹어.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집에 경매 공고가 붙었다. 빨간 종이가 현관문에 붙어 있었다. 수지는 그 종이를 뜯어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렀다.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다니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두 사람은 모텔을 전전하게 되었다. 첫날 밤 모텔 방은 좁고 답답했다. 침대는 낡았고 벽지는 벗겨져 있었다. 창밖으론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다. 수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은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게 우리 인생이야? 수진이 물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미안해. 그 말이 전부였다. 수지는 웃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음이 나왔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그날 밤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이제 정말 끝났나 봐. 그 한마디에 수지는 울 수조차 없었다. 목이 메었고 숨이 막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깜빡이는 네온 사인과 내리기 시작하는 비를 지켜봤다. 모텔에서의 일주일은 지옥 같았다. 좁은 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며 지냈다. 대화는 끊겼고 침묵만 흘렀다. 밥을 먹을 때도 잠들 때도 서로를 외면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외출 준비를 했다. 나 잠깐 다녀올게.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수지는 묻지 않고 뒷모습이 멀어지는 걸 바라봤다. 문이 닫혔고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날 저녁 연락이 끊겼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그의 친구들에게도 소식이 없었다. 수지는 불안해하며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했지만 메시지는 없었다. 밤이 깊어졌고 도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수지는 경찰서에 전화했다. 남편이 안 들어왔어요. 하지만 경찰은 차갑게 대답했다. 24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으며 떨리는 손을 느꼈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벽 2시 스마트폰이 울렸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수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복잡했다. 도연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실려와 있었다. 하얀 병실, 냉한 공기, 약 냄새. 산소호흡기를 단 남편의 얼굴은 낯설고 초라했다. 수지는 그 앞에서 멈춰서며 숨이 막혔고 눈물이 흘렀다.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수지는 울면서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도연은 잠들어 있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정신적 충격이 커 보입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바닥에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병실 바닥에 앉아 울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비가 병원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울리며 그 소리가 그녀의 울음을 삼켰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게 무너졌다. 집도, 돈도, 체면도, 사랑도. 남은 건 빚과 절망뿐이었다. 수지는 고개를 들며 하얗게 보이는 천장을 바라봤다. 그날 사랑은 남지 않았지만 책임만 남았다. 수지는 병실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도연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답은 없었다. 그저 시간만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새벽이 되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그쳤고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이 천천히 밝아져 갔다. 나는 그때 내 이름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꼈다. 그날 밤 병실 창문 너머로 새벽이 스며들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치며 하얀 벽이 조금 덜 차가워 보였다. 수지는 도연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수지는 속삭였다. 그래, 이제 체면은 버릴래. 진짜로 살 거야. 남편은 다행히 살아났다. 병상에서 그는 힘없이 말했다. 이제 진짜로 일하고 싶어? 가짜 말고. 그 말이 수진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병원 퇴원 후 수진은 남편 도연과 함께 작은 원룸으로 옮겼다. 집이라 부르기도 어려운 곳이었다. 오래된 벽지, 한평 남짓한 부엌, 그리고 바닥에 깔린 얇은 매트. 창문 밖으론 회색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하늘은 늘 흐린 채였다. 냉장고엔 물 한 병뿐이었다. 식탁 대신 플라스틱 상이 놓여 있었고 전등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도연은 창가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지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진짜로 다시 살아야 해.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이제 울 시간이 없었다. 수지는 장갑을 끼고 밖으로 나가며 편의점 전단지에서 봤던 구인 광고를 떠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체면 같은 건 버렸어. 살아야 해. 시급 9,860원, 주방 보조 구함. 수지는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구인 광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상대방은 짧게 대답했다. 오늘 오후 3시에 와보세요. 그날 오후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붉게 물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다. 기름 냄새와 면수의 김이 섞인 공기 속에서 수지는 오랜만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게 진짜 사는 냄새구나. 그녀는 그렇게 조금씩 진짜 삶을 배워갔다. 설거지를 하면서 수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예전엔 매니큐어를 바르고 핸드크림을 발랐던 손이었다. 지금은 거칠고 붉게 부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손이 더 진짜 같았다. 사장이 물었다. 힘들지?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사장은 웃으며 말했다. 성실하네. 내일도 나올 수 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올 수 있습니다. 퇴근길 시장을 지나며 도연 생각이 났다. 그도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을까?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남은 5,000원으로 두부 한 모와 대파 한 단을 샀다. 시장 상인이 말했다. 대파 하나 더 줄게. 수지는 감사하다며 인사했다. 원룸에 돌아오자 도연이 앉아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이 조금은 살아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두부국을 끓이며 파를 썰었다. 이게 다야? 도연이 물었다. 응. 하지만 따뜻해. 수진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국을 떠먹었다. 짠맛도 단맛도 없었지만 그날의 밥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숟가락 소리만 방 안을 채웠고 창밖으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도연이 말했다. 고마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이제 진짜 살자. 다음 날 수지는 새벽 시장으로 향했다. 국수집 사장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성실하네. 내일부터 더 나와.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사장은 웃으며 말했다. 여기 국수 한 그릇 먹고 가. 수지는 국수를 먹으며 눈물이 날 뻔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일주일이 지나자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힘들었지만 일을 하고 나면 뿌듯했다. 급여를 받는 날 수지는 봉투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갔다. 도연도 하루에 한 번씩 잠시 외출을 했다. 어디 가냐 묻지 않았지만 돌아올 때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작업복을 입고 돌아왔다. 일 구했어? 수진이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중고차 부품 가게에. 어느 날 그는 수진에게 낡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중고차 부품 가게에서 받은 거야.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2장이 들어 있었다. 수진은 웃었다. 우리 해냈네. 도연도 웃었다. 응, 해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라면을 끓여 먹었다. 김치 몇 조각뿐이었지만 오랜만에 웃음이 났다. 도연이 말했다. 이게 진짜 밥맛이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게 진짜 사는 냄새야. 라면 국물을 마시며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두 사람은 시장으로 나갔다. 남편은 트럭에서 중고차 부품을 팔고 수지는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팔았다. 비루했지만 숨이 트였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말했다. 국수 맛있어요. 자주 올게요. 수지는 감사하다며 인사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일을 하며 수지는 깨달았다. 인정은 명품 가방이 아니라 진심에서 오는 거구나. 시간이 흘렀다. 수지는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고 도연은 일터에서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월세를 내고도 남은 돈이 생기자 수지는 적금 통장을 만들었다. 이름은 정심통장. 정직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이었다. 은행 직원이 물었다. 통장 이름이 특이하네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정직한 마음으로 살려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했다. 잘하실 거예요. 도연은 밤마다 노트를 펼치며 말했다. 언젠가 우리 이름으로 된 가게를 열자.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끝이 노트 위를 천천히 움직이는 걸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는 진짜일 거야. 도연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간절함이 아니라 희망이 담겨 있었다. 몇 달 뒤 시장에서 낡은 중고 트럭을 보았다. 도연은 트럭을 살피며 말했다. 이거 고쳐서 쓸 수 있겠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돈으로 살 수 있어? 도연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적금 깨면 될 것 같아. 가격을 깎아서 그들은 그 트럭을 샀다. 트럭은 낡았지만 엔진은 살아 있었다. 도연은 트럭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녀석 우리랑 닮았네. 낡았지만 아직 살아 있어. 주말마다 도연은 트럭을 고쳤다. 엔진을 닫고 기름을 갈고 녹을 벗겨냈다. 수지는 옆에서 물을 건네주거나 공구를 찾아주며 말없이 지켜봤다. 트럭은 천천히 살아나고 있었다. 도연의 이마엔 땀이 맺혔지만 그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트럭은 달릴 수 있게 되었다. 도연은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울렸고 수지는 박수를 쳤다. 해냈네.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응, 해냈어. 몇 달 후 트럭에는 정신모터스라는 간판이 붙었다. 간판엔 정직한 마음으로 산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엔진을 닦았고
수지는 간판을 닦았다. 그들의 손끝엔 진한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부끄럽지 않았다. 첫 손님이 왔다. 중년 남자였다. 차 팔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보러 오셨어요? 손님은 트럭을 살피며 물었다. 이 차 진짜 괜찮아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예, 이번엔 진짜입니다. 수지는 트럭 지붕 위로 내리쬐는 햇살을 바라봤다. 그 빛 속에서 생각했다. 가짜의 인생은 쉽게 무너졌지만 진심으로 쌓은 하루는 단단했다. 새벽마다 수지는 남편보다 먼저 출근했다. 트럭을 닫고 차 열쇠를 정리하고 커피를 내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리 부자는 못 돼도 행복은 우리가 정하자.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진짜 부자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물었다. 장사 잘 되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잘 살고 있어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게 신기했다. 이제는 정말로 잘 살고 있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트럭 옆 작은 평상에 앉아 김밥을 먹었다. 값싼 김밥이었지만 맛있었다. 도연이 말했다. 수진아, 고마워. 수지는 웃었다. 나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다.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수진의 마음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밤이 되면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허세로 세상을 속였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나를 다시 살리고 있다. 그 생각이 그녀를 편안하게 했다. 도연은 옆에서 노트를 펼치며 말했다. 내일은 신규 고객이 온대.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 트럭 한 번 더 닦아야겠네. 두 사람은 웃었다. 그날 밤 바람이 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시원했고 커튼이 펄럭이고 있었다. 수지는 도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하고 있어. 그날의 밤은 평온했다. 세월이 흘러 부부는 작은 중고차 매장을 열었다. 간판엔 정신모터스라 적혀 있었다. 정직한 마음으로 산다는 뜻이었다. 결혼한 지 4년째가 되었다. 수지는 여전히 분식집에서 일하고 도연은 트럭 한 대로 중고차를 팔고 있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두 사람은 매일 눈을 맞추며 서로를 안심시켰다. 아침마다 수지는 남편보다 먼저 일어났다. 트럭을 닫고 차 열쇠를 정리하고 커피를 내렸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그 빛이 트럭 위에 내려앉았다. 수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는 진짜로 살고 있구나. 어느 날 손님이 분식집에 와서 물었다. 장사 잘 되세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잘 살고 있어요. 그 말엔 허세도 거짓도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인정한 한 사람의 진심이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수를 먹었다. 도연의 트럭엔 정신모터스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예전 같으면 작다고 비웃었겠지만 이제는 그 글자가 자랑스러웠다. 도연은 손님에게 차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진짜 좋은 차예요. 속이지 않습니다. 그 말에 수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손님이 물었다. 이 차 진짜 괜찮아요?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예, 이번엔 진짜입니다. 손님은 차를 샀다. 도연은 계약서를 쓰며 말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은 악수를 청했다. 정직하시네요. 다음에도 올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트럭 옆 평상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수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예전엔 저 하늘도 보지 못했지. 바쁘게 허세를 부리느라.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좁은 방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도연은 라면 위에 달걀을 깨 넣으며 말했다. 예전엔 이런 게 부끄러웠는데 요즘은 이게 제일 맛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지.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어느 날 수지는 오래된 명품 가방을 발견했다. 박스 속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꺼내 바라봤다. 예전엔 이 가방이 자신의 가치라고 믿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수지는 가방을 중고가게에 팔았다. 받은 돈으로 도연의 작업복을 샀다. 도연은 새 작업복을 입으며 물었다. 왜 샀어?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더 필요하잖아. 도연은 수진을 안았다. 고마워. 수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우리 잘하고 있어.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짜로 잃었던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였다는 것을. 주말이면 두 사람은 시장을 걸었다. 예전에는 백화점만 다녔지만 이제는 시장이 더 편했다. 수지는 과일을 고르며 말했다. 이거 신선해 보인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자. 두 사람은 과일을 사서 평상에 앉아 먹었다. 달았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수지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잘 지내.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어. 친구는 잠시 침묵했다. 그래, 힘들지?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행복해. 전화를 끊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예전의 나라면 부끄러워했겠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이제 그녀는 안다. 사람의 가치는 입고 있는 옷이나 들고 있는 가방이 아니라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수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다. 오늘도 진심으로 살자. 그 말이 그녀를 지탱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예전보다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더 밝아져 있었다. 도연도 변했다. 예전엔 눈을 마주치지 못했지만 이제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부자는 못 돼도 행복은 우리가 정하자.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진짜 부자네. 어느 저녁 수진은 분식집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일이 예전엔 부끄러웠을 텐데 이제는 자랑스러워. 사장이 말했다. 수진 씨, 고마워요. 덕분에 장사 잘 돼요.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밤이 되면 수진은 트럭 옆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예전엔 저 별도 보지 못했었다. SNS만 보며 남의 삶만 부러워하며 살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수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허세로 시작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그게 내가 바랐던 진짜 부자의 삶이야. 도연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우리 잘하고 있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하고 있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별을 바라봤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가짜의 인생은 쉽게 무너졌지만 진심으로 쌓은 하루는 단단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보다 먼저 출근하며 트럭을 닫고 차 열쇠를 정리하고 커피를 내렸다. 우리 부자는 못 돼도 행복은 우리가 정하자. 그 말이 그녀의 삶이 되었다. 돈이 많다고 부자인 건 아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그가 진짜 부자다. 마지막으로 수지는 미소 지었다. 더 이상 거짓을 숨길 필요도 화려함을 꾸밀 이유도 없었다.
진심으로 사는 하루가 이제는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 나는 허세로 세상을 속였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나를 다시 살리고 있다. 이 이야기는 허세로 시작해 진심으로 끝난 한 여자의 인생 이야기입니다.